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소개합니다. 이 할머니와 트럼프 대통령은 가볍게 포옹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상황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한국 정부에 계속 촉구하겠다는 말로 항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만찬 음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화면 오른쪽 맨 위에 놓여있는 독도 새우에 발끈한 겁니다. 독도 새우를 만찬에 내놓은 건 일본을 겨냥한 게 아니냐며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세 나라의 협력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식의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 할머니와 독도 새우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들을 곁들이며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NHK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부하는 대표적 인물이 초대됐다며 역사인식 문제 때문에 한미일 협력을 군사동맹으로까지 발전시키기는 어렵다는 뜻을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습니다. 또 독도 새우가 포함된 만찬 음식 사진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독도가 한국 땅임을 트럼프에게 강조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미국에 알리려고 이 할머니를 초대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독도 새우가 등장하면서 환영 만찬이 영토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선전하는 장이 됐다며 한일 관계에 그림자를 들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지지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와 독도 등 한일 간 민감한 문제를 부각해 일본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허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의미를 달았습니다. 17시간 동안의 조사에서 김재철 전 MBC 사장은 국정원 직원을 만난 적도 이른바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가 국정원 사람을 담당자를 문건을 받은 적도 없고 그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 직원과 전영배 MBC CNI 사장으로부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좌성향 간부진과 프로그램을 없애며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지역 MBC 광역화 등의 내용이 담긴 MBC 정상화 문건이 전 사장을 통해 김 전 사장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또 이런 국정원 요청 사항은 MBC 본부장급 임원회의를 거쳐 그대로 실행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 검찰이 국정원과 김 전 사장을 공범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 전 사장은 또 검찰 수사 내용을 알아보거나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10일 조사를 받고 나온 전영배 사장에게 접촉해 진술 내용을 확보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김 전 사장은 자신의 주소지에 머물지 않고 차명 휴대전화까지 사용한 전력도 드러났습니다. 김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되는데 검찰은 나머지 MBC 임원들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선체 수색 작업 중에 발견된 청해진 해운 수첩입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돼 있었지만 최근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국가기록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세월호 내 수거품 복원 작업에 뛰어든 결과입니다. 선내 수거품은 모두 100여 점으로 약 15,000매에 이릅니다. 이 중 15% 정도만 복원이 끝났는데 남은 물품 중에는 통신실 서랍에서 발견된 조타실 다이어리와 항해 관련 로그 기록, 출항 전 점검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특히 항해 관련 자료 일체를 출력해놓은 로그 기록을 항해 일지와 비교해보면 참사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 밖에 1등 기관사 손지태 씨의 업무 노트와 기간 작업 기록 일지, 배수리 관련 서류 10여 점도 복원 중에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내년 6월 전까진 복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그만하자 이제. 여기 관광지야. 여기
탐사보도하고 안 맞아요. 형, 공중파는 이런 것도 좀 해줘야 돼. 맞아, 씨. 이제. 형, 응? 공중파는 그렇게 막 욕하면 안 돼, 형. 그래? 아, 그렇습니까, 씨. 처음 알았네요, 씨발. 뭐 경쟁업체이긴 하지만 사실 시사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경쟁업체로서가 아니라 팟캐스트를 해왔던 동료, 동지 입장에서 예. 김어준 총수의 지상파 TV 진출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뉴스공장 정도는 박원순 시장이 사실상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교통방송에 나갔던 건데 SBS라고 하는 채널에 그것도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시간에 파일럿 프로그램이 편성될 정도로 관심을 모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어떤 시사의 주제로서 한번 다룰 수밖에 없는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비주얼 면에서도 압도적이었어요. 그 블랙하우스가 그 수염 때문에 생긴 일입니까요? 블랙하우스라는 말을 정한 거는요. 어원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꼈어요. 청와대를 블루하우스라고 그러잖아요. 블루하우스 더하기 검은 음모의 집단. 어린애들 블랙 이걸 더한 것 같아요. 느낌이. 흑막 뭐 이런 거. 그래서 흑화대라고 번역하더라고요. 검은 세력. 아니 그렇게 클로즈업 돼서까지를 못 봐서 그랬는데 수염도 좀 다듬어 주시고. 근데 그거는 방송 컨셉에 안 맞아요. 방송 컨셉에 블랙하우스인데 말끔하게 나오면 안 어울리지. 근데 블랙하우스를 꼭 시청을 하시려면 되도록이면 작은 화면으로 보세요. 왜요? 저는 55인치 화면으로 봤거든요. 네. 불편했습니다. 아니 저는 36인치로 봤는데도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어준 총수 정말 좋아하는데 불편했어요. 아니 저는 그 김어준 총수는 그러려니 했어요. 뭐 김어준 총수야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팟캐스트 등을 통해서 음모론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 주류 시장의 어떤 그 뉴스라든지 정보로 이렇게 올려지는 상황. 김어준을 선구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팟캐스트라고 하는 것, 낙검수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주류 시장에 대한 반발, 그리고 SNS 시대 또는 뭐 개인 미디어 시대의 방향성 때문에 박근혜나 이명박이 아니더라도 발전할 수밖에 없는 방향인데 거기를 일단 평정하고 그래서 마치 총선이나 대선 때 무지막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장을 키워놓고 나서 저쪽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음모론자로 몰아붙이면서 뭔가 폄훼하기 바빴던 바로 그 인물이 그 더러운 비주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로 진출을 해서 뭔가 그런 것들을 던진다고 하는 것 자체에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은 그쪽 사람들의 성향, 그러니까 주류 미디어 쪽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상 이거는 거의 촛불혁명에 가까운 거예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는 게 나만 해도 그런 거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게 어떤 사람이 어떤 음모론에 가까운 거를 던져서 막 한쪽에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는 사실 않거든요. 미디어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시간에 그것도 연속 이틀이나 파일럿 프로그램이 편성돼가지고 그런저런 주제들 이제 뭐 유대균 인터뷰도 있었고 오천 살인 사건부터 있었고 나머지 뭐 이제 조금 더 뭐 쇼킹하지 않은 아이템도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일종의 감동이랄까요? 대리만족인데 지상파에 들어가서도 잘 하는구나. 그러니까 일단 우리들 입장에서 제가 팟캐스터가 아니었다고 치더라도 호대 멀쩡해서 아나운서네 기자네 방송에 나와가지고 쏟아내던 그 말도 안 되는 컨텐츠들과 거짓말과 허접함 이런 것들이 일시에 뭔가 가치 없어짐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의 파생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라고 하는 게 최소한 뭐 JTBC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우리가 일반 지상파나 정편에 나오는 기자나 뉴스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왕관 카르텔로 만들어진 기존 미디어들의 기자와 PD들이 만들었던 그 프로그램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징조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김어준 프로가 정규 프로가 되고 시청률이 높아지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그 유능하신 PD님들은 그런 비슷한 포맷을 또 베끼게 돼 있어요. 왜 정청래 의원 나가는 판도라 같은 프로그램이 인기 끄니까 그 비슷한 포맷으로 엄청 만들어지잖아. 똑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갈 거다. 이게 사실 대한민국 팟캐스트계나 일반 미디어 시장에서 김어준과 우리 새날이 음모론자라고 어마어마하게 공격들을 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음모론자라고 공격을 받았죠, 사실은. 그런데 그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 보면 다 사실이었어요.
모든 게 밝혀지고 나니까 그게 사실이었던 거야.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입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들이 모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을 픽업해서 방송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음모론의 정점에 서 있던 김어준을 픽업해서 방송을 만드는 거고, 특히 그 안에서 벌어졌던 박근혜 오천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엔 김어준이 거기에 가장 근접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룰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그 알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편집 방법이었고, 그래서 이거는 SBS가 이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편성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SBS 기자들도 여기에 관계된 기자들 외에는 이 내막을 잘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저는 그 블랙하우스 이틀 동안 보면서 98년도에 딴지일보 최초의 게시판을 봤을 때 그 낯섦과 인상적인 그 말투, 그 문체라고 하죠. 그리고 정말 황당하지만 심각하게 파고드는 집요함 같은 것들이 인상적이어서 저도 그때 바로 회원가입을 하고 지금까지 회원으로 주기적으로 딴지일보를 보고 있는데, 98년도에 김어준 씨의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컨텐츠만 본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파파이스라는 비디오 컨텐츠가 나오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얼굴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뭐 털복숭이다라는 소문만 들었지. 모를 때가 나았죠. 예, 그게 털복숭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국회에 있을 때 그 안경환 당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MB 때문에 이제 부당하게 해임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주진우 기자하고 김어준 씨하고 이제 취재를 한다고 이제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 봤었어요. 그래서 아, 털복숭이구나. 이렇게. 근데 그런 제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좋게 그 쳐다보기는 했는데, 그런 말 그대로 비주류잖아요. 팟캐스트라는 그 채널 자체가.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공중파에 입성한다는 것 자체가 아, 정말 세상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김어준 씨가 예전부터 여러 가지 뭐 책이나 강연이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추진력이라고나 할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한다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믿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젊은 이게 청년들도 그렇고 이렇게 비슷한 또래의 우리들도 그렇고 이게 느끼게 하는 게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김어준에 대한 논쟁도 있어요. 일부에서는 뭐 음모론 때문에 뭐 어쩌나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일부는 틀린 것도 있었겠죠. 예. 근데 일부는 반대로 말하면은 굉장히 기존과는 다른 사고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무슨 제야 세력의 거두이신 분이 뭐 독립운동 하듯 반정부 투쟁, 뭐 민주화 운동을 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여기는 사회의 어떤 저명한 무슨 직책도 맡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는 그런 형태로 수녀를 사실 끌어온 인물이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뭐 저가 이럴지도 모르지만 그건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어쨌건 상징적으로 이런 사람이 주말 황금 시간대에 파일럿으로라도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파일럿을 편성했다는 뜻은 정규적으로 편성하겠다는 다른 뜻이에요. SBS 쪽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파일럿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이쪽 사람들한테 파일럿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파일럿이니까 잠깐 일단 방송 한번 해보자고 다독거려지는 거예요. 방송사의 의도를 보면. 김어준이 지상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파일럿이란 말은. 그래서 시청률이 막 잘 나왔다고 하면 그런 핑계로 이제 정규 편성을 하겠죠.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떤 방송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올지는 궁금한데,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니까 뭐 국정농단 앞으로 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이 TV를 통해서 나가는 아주 새로운 내용은 별 없을 것 같고 조만간 다스 하겠죠 뭐. 새로운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궁금해했던 내용들 있죠. 예를 들어서 장준하 암살 대한 뭐 미스터리라든지 김구 암살 사건이라든지, 이게 독립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지금 현재 다시 다뤄도 정말 흥미진진하고 내용이 풍부한 의문들이 우리 한국 현대사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어준의 시각에서 김어준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사건 해석만 본다고 해도 몇 년치 이슈는 충분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시민의 눈 행사 때 김어준 총수를 벙커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푸른나무님이 사회를 봤었는데 제가 막 졸라가지고 따라가서 이제 본 건데, 그때 두 분이 굉장히 막역하시더라고요. 막역하신데 제가 이제 어떻게든 총수한테 좀 말 좀 걸어보려고 프랑스로 망명 오시면 연락 달라고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김어준 총수가 직접 저의 명함을 달라고 하셔서 가져가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블랙하우스에서 봤던 장면 중에서 몇 장면이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면서 무서운 장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유대균을 파리에서 만나잖아요. 네. 그때 제가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지? 망령이 아니니까. 그랬는데 두 번째로는 그 두바이 추격전에서 저는 그게 정말 무서웠어요. 직접 보여주잖아요. 차 4대가 쫓아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제보자를 같이 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참 순진했구나. 내가 망명을 도와준다 한들 아무리 시골이라고 해도 숨긴다 한들 두바이에 간 것도 굉장히 즉흥적으로 해서 아무런 예약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가서 티켓을 끊었다고 하는데 이미 4대의 차가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 기획 자체부터가 큰 마음 먹고 만든 프로그램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김호준을 함부로 폄훼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하고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표현해도 그냥 아리우일 뿐이고요. 그렇게까지 이러세요. 비하할 것까지는 없죠. 그 다음에 반전을 들어보시는 게 순간 기분이 욱해가지고 말하자면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린 적 있어요. 그 팟빵 쪽과 이야기할 때 이를테면은 뭔가 영웅이 나타나기 위해서 앞에서 분위기 막 잡아줘야 되는 일종의 FD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이런 팟캐스트 저런 팟캐스트가 이렇게 유명한 팟캐스트에 올라오고 막 최근에 팟캐스트가 이제 끝났지만 그럴 때 팟캐스트 시장에 매일이라도 올라오는 사람들이 밑밥을 깔아줘야 거기가 활성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팟파이슨의 뭐 등등의 여러 팟캐스트들은 데일리 팟캐스트의 원조인 새날이 밑밥 다 깔아주면 내가 그 오직했으면 그랬어. 평상시 때 안 올라올 때는 우리 방송 듣다가 올라오면 그 사람들 방송을 먼저 듣고 그리고 듣는 방송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회는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자, 트윗을 한번 돋가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들 한번 보고 싶습니다. 파인그린님의 트윗입니다. 김호준의 블랙하우스 존나 웃기네 씨발. 503 5천 살인사건 목격자가 야외풀 하는 변태임. 9월 6일 날짜를 어떻게 기억하냐니까 9월 6일 숫자가 69연상해서 그날 파트너랑 북한산에서 섹스하려고 했으니까 정확하대 씨발 이렇게 올려주셨네. 그런 시선 자체가 영화 이병헌이 팔 잘리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그 이병헌이 조승우하고 어떤 색다른 기획을 하게 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병헌은 진실을 말했는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깡패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안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조승우의 입을 빌려서 검사라는 직업으로 일하는 사람이 입을 빌려서 그 똑같은 내용을 말하도록 기획한 게 그 영화의 전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보한 사람이 그 산에 올라간 이유가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하러 갔든 여자친구와 섹스를 하러 갔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본 걸 그대로 봤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사실인 거지. 제가 트위터에서 지금 찾지는 못했는데 블랙하우스를 보는 도중에 트위터를 같이 보면서 올라왔던 비난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쓴 것 같은데 뭐 김호준 씨발 이러면서 만약에 여자가 저렇게 머리 안 감고 화장 안 하고 맨 얼굴로 저렇게 나왔으면 사회적으로 매장됐을 테다. 근데 남자이기 때문에 김호준이 누리는 남자로서의 특권이다. 족같다 씨발 이런 트윗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야 그거?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각도 우리가 일부분 인정해줘야 돼요. 그 여자분의 말은 사실이거든요. 남자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김호준이 그런 방식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게 옳은 말 하는 사람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가 머릿속에 규정되어 있는 일종의 편견 같은 게 있어요. 명문대를 나왔을 테고 잘생겼을 테고 멀끔하게 생겼을 테고 양복을 입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갖추어졌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김호준 씨는 그거에 대한 모든 편견을 내려놓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말만 멀쩡한 정신으로 똑바른 말만 해도 사람들하고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예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더 높게 평가하는데 다른 한편에서 그 외모를 가지고 비난하는 그 측면을 보면서 이게 내가 아직 그 남성으로서 꼰대를 못 버린 건가? 왜 그렇게 비아냥되는 게 불편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파란을 일으켰다님이 이렇게 트윗을 비슷한 겁니다. 김호준의 블랙하우스가 성공적인 것 같다. 일회충을 비롯 국당 안빠들까지 시청률 올라갈까봐 시청하지도 않았으면서 모두 외모로 디스하고 말투로 디스하고 심지어 청와대 가려고 한다며 윤창준과 비교하며 흥분한다. 김호준 진짜 멋지다. 화이팅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 사진을 보면은요, 저도 방송을 봤지만 김호준이 굉장히 신경 써서 꾸민 거예요, 그게.
그 사람 평소에 그렇게 안 하고 다녀요. 저도 이제 아까 마천님 말처럼 시민의 눈 하면서 봤는데 제가 인천에서 한번 보고 첫날, 그다음에 두 번째 날은 구로에서 봤는데 그게 텀이 한 일주일 이상 되는데요. 그 깜깜한 밤에 두 번 날을 봤는데 두 번째 본 날 나를 기억해요. 정확하게.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기억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본 날. 깜깜한 밤인데. 그런데 그때 시민의 눈 활동할 때 보면은요. 그걸 보셨어야 돼. 김호준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서 나와요. SBS 나간 거는 이거는 아마 미용실 가서 한 몇 시간 있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김호준 씨 스타일로 나는 수염이 안 이뻐요. 제가 비슷해서 알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수염을 길러도 박찬호 씨가 수염을 기르면 굉장히 이쁘게 나요. 숱도 많고 짙게 굉장히 이쁘게 나는데 김호준 씨는 기르면 기를수록 더러워져. 제가 그렇거든요. 한 두세 달 기르고 나면 뭐 진짜 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돈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곱게 이쁘게 이렇게 다듬어도 절대 깔끔해지지 않는 수염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일찌감치 포기하고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듣는 게 훨씬 더 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화제가 됐었던 게 강요미 씨가 나오면서 기자들보다 훨씬 활약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면이거든요. 강유미가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왜 기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 라고 이제 야단치는 거죠. 맞아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 대목에서 그 기자분이 나왔는데 기자분이 얼굴이 새빨갛게 빨개지더라고요. 정말 홍시처럼 빨개져서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정의를 위해라는 트위터리아님이 이렇게 트윗을 하셨습니다. 강요미에게 올해의 기자상을 수여하라.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기자는 전문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문직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 사원들이 직장 업무 배우는 거랑 똑같은 수준인데 기자에게 중요한 건 전문직이 아니고 어떤 개념을 갖느냐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블랙하우스에서 여러 가지 녹취록을 공개했잖아요. 그 새날에 들어온 다스 소유주에 대한 제보 하나 들려드릴까요? 네. 내가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진아, 부르지? 우진아, 다스는 누구 거야? 이명박 거. 이명박 거. 알았어. 영재교육이네요. 자, 어쨌든 간에 김호준의 블랙하우스 정기 편성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제 팟캐스트도 들어오진 않겠지? 그냥 공중파에 계세요. 계세요. 김호준 총수. 뉴스 공장도 공중파입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세월호 의혹 시리즈는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에서도 동시에 업로드됩니다. 광고가 불편하신 분들은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날, 새가 날아든다 등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시 세월호다 2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공순주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주 이렇게 자료 막 들여다보고 있으면 머리 아프지 않아요?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지난주 수요일이 제 아들 생일이었답니다. 예. 몰랐습니다. 진짜 어제 알았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고요. 자, 최근에 나온 세월호 소식도 몇 가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의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를 해체하는데 동원됐던 시위가 바로 배후 조정했다는 그 사실이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드러났습니다. 전경련에서 나온 자금 69억 원을 보수단체에 몰아주고 여기에 이제 불법 선거운동에도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고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그 월드피스 자유연합의 28명의 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낙선운동 벌이는 과정,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최민희 의원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월드피스 자유연합이 세월호 특조위 해체 촉구 시위 계획을 보고받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게 정경련 지원금과 별도로 2015년 10월부터 작년 3월 사이에 1억 2천만 원의 특별 지원금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뻔한 건데 세월호 특조위 법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생각했던 세월호 특조위 기간 1년 6개월 이게 끝났다라고 지금 정치권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위하는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해체하라, 뭐 박근혜 대통령을 어쩌고저쩌고 그런 시위를 청와대가 시켰다는 일종의 자작극인 거죠. 그게
얼만큼 박근혜가 세월호 특조위 또는 세월호 사건 자체를 어떤 시각으로 봤는지가 그냥 드러나는 것 같아요.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안했던 거죠.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없는 조사관들이 무언가를 밝힐까봐 그게 뭔지 참 지금도 궁금합니다. 뭐를 두려워했던 건지. 그 유명한 허현준 씨, 허현준 행정관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에 그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혹시 손준이 보셨나요? 보지는 못했고요. 저희 이제 모임에서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요 방송을 끝나고 가서 보려고요. 거기 이제 유대균 씨 출연하는데 예. 그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는 뭐 유병헌 회장, 유대균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월호 관련해서 수사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반증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유대균이나 유병헌이 세월호에 무슨 죄를 졌는지 굉장히 우리가 아리까리했던 부분인데요. 역시 시선 돌리기용 유병헌 추적 드라마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었던 게 아니냐. 그 유병헌 그거 있었잖아요. 도망가가지고 전국에 뿌려진 수배 현상금 그것도 공구명령인가? 그걸로 내려졌어요. 세월호랑 상관없이. 공구명령 범죄자를 이렇게 전국으로 부대까지 풀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색을 했던 거죠. 네, 세월호랑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병헌 추적 드라마를 그렇게 물타기를 하면서 예. 그냥 유병헌이라는 이름 책임자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죠. 네, 맞아요. 그 재밌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 유병헌 회장도 TV로 처음 보고 저 배가 청해진의 배인가라고 첫마디를 했다고 할 정도로 세월호의 소유하고는 아무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당시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잖아요. 세월호를 불법 증개축해서 세월호가 무너지게 만든 원흉인 것처럼 막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추적 드라마를 만들고 했는데 막상 잡혀 들어갔더니 세월호에 대한 얘기는 단 한 건도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이건 황당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기획해서 수사가 되도록 또 범국민적인 시선이 쏠리도록 만들었던 세력이 누구인가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유병헌도 제가 보기에는 쫓길지 몰랐어요. 처음에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 청해진 해운의 이제 어떤 피해 부분에 대해서 뭐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하겠다라는 기자회견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 소환 요청을 그러다가 이제 거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도망을 갑자기 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유대균 씨가 이런 소리 들었다고 해요. 검사 출신의 변호사 한 명이 찾아와서 이왕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죄를 아버지에게 물고 당신의 면죄부를 받는 게 어떠냐. 아버지를 배신하라고까지 그런 종용이랄까요? 제안을 받았다고 하면 대체 이 세월호 사건을 유병헌 추적 드라마로 해서 만들고 실제로 빠져나가려고 했던 세력은 누군가 생각해보면 이건 한 번 더 이 세월호 수사는 재수사가 돼야 된다는 어떤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죄를 근데 밀어야 되나요? 아버지한테? 뭐 공구명령? 이왕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뭔가 세월호 배에 투자돼야 될 돈을 다 빼먹음으로써 세월호가 무너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유병헌 회장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거죠. 간단히 말하면. 시민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더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변호사가 스스로 전현직 대표들을 만나서 본인이 섭외하고 있고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까지 말했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가 그러니까 유병헌이 이 모든 사건의 범인이다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거죠. 변호사가 맞는지 우선 그거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왜 유섬나 씨 저번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검찰로 끌려갔는데 그건 어떻게 됐는지 또 보도가 안 나와요? 궁금합니다. 뭐 할 게 있나? 예, 그러니까 그때도 왜 들어왔을 땐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하긴 했는데 그때 저희도 방송하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띄우는지 모르겠다고. 그렇죠. 언론으로 이용하고 그냥 또 잠잠히 졌습니다. 푸나님 말씀대로.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제 다시 세월호다. 이야기 들을 때마다 충격적이고요. 이게 워낙에 그 음모론으로 불리우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은 처음 듣는 건데도 언젠가 들어본 것 같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들이 항상 드러나요. 방송 때마다. 편집할 때 다시 들어보면 녹음할 당시에 못 들었던 어떤 내용들이 막 들릴 때가 있거든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방송을 같이 했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자, 지난주에는 이제 해군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고요. 이번 주에는요?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해경 7035기 그 인천항공대 소속 고정익입니다. 비행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월호 초기에 이게 해경 비행기인지는 모르고 처음에 이제 뭐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 위에 떠 있었 뭐 비행기가 하나 있었다. 이게 뭐 소속이 어디냐 해서 논란이 됐었던 비행기고요. 우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해경이 이제 작성한 초동 조치 및 수색 구조 쟁점에서 이 703호기가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제 적어놓은 자료가 있어요. 일단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제 수색이나 구조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이제 비난이 쏟아지니까 만들어놓은 자료인데 이 내용 중에서 해경이 사고 초기에 타 기관 헬기에 대한 통제를 누가 했냐고 이제 질문을 해놓고 자기네들이 이제 답을 달아놓기를 사고 당시 현장에 먼저 도착한 인천 CN235기 여기 기장 강두성입니다. CN235기에서 헬기 충돌 방지를 위해서 안전거리 유지 등 수색 활동 권고를 이제 9시 26분부터 12시 42분까지 헬기 충돌 방지 및 안전 유도를 했다고 적어놨고요. 수색 구조 현장에서 항공기 통제를 또 누가 하느냐라는 질문을 적어놓고 순항구호법에 이제 의거해서 중앙구조본부에서 항공기 수색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 및 통제하였음이라고 했고 그 사고 당일 해양경찰청장 항공기 투입 상황은 이제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순찰 중인 CN235기가 9시 26분 최초 침몰 현장에 도착했고 헬기 10대, 비행기 4대가 현장에 투입되었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헬기 10대는 그 세월호 침몰하기까지는 현장에 이제 그 해경의 헬기가 공식적으로 3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12시 이제 55분까지 해경들의 헬기가 침몰 현장에 총 도착한 그 대수가 10대랍니다. 그래서 요 헬기들을 요 CN235기가 공중에서 통제를 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청문회 2015년도 12월 14일 날 1차 청문회에서 그 요 CN235기에 대해서 전혀 밝혀진 게 없고 요 CN235기에는 검찰에 있는 참고인 조사도 안 받았습니다. 예, 기장 부기장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김서중 의원이 당시 CN235기 즉 B703호기의 임무가 무엇이었냐고 김석균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김석균이 전체적으로 거기도 구조 작업에 다 투입이 됐습니다라고 뭉뚱그려서 대답을 합니다. 김서중 의원이 정식으로 그때 당시에 703호기가 부여받은 임무가 뭔지 모르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김석균이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그러면서 말끝을 흐려요. 그러니까 김서중 의원이 이춘재 증인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고. 그 703호기가 그 당시 부여받은 임무가 뭐였냐고. 그러니까 이춘재가 일단 현장에 출동을 하는 거니까 B701호기 챌린저 비행기가 먼저 현장에서 중국 어선들 순시를 하다가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됐고 후속 조치로 CN235기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비행기인지는 잘 모르는데 모른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CN235기도 현장으로 이동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동 지시를 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역시 또 김석균처럼 좀 얼버무리고 있죠. 그래서 김서중 의원이 어떤 지시가 내려갔냐고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현장에 가 있던 것으로 알고는 계셨냐고. 그러니까 이춘재가 이동을 했고요. 그 당시 현장에 따로 바로 떠 있는 것은 제가 정확히 그건 점점점 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기억이 정확지 않다고. 아니 비행기가 많지도 않은데 이걸 기억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서중 의원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네요. 그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춘재도 네 그래요. 그러니까 비행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석균 총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날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상황실에서 모든 항공 세력에다가 정보를 줘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 방법이 제일 좋겠지만 일단 그 항공기가 먼저 가서 상황을 전파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CN235기 같은 경우 거기 공용에 가서 모든 항공기를 통제하는 거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상황실로 빨리 전파를 해줘서 상황실에서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또 하나의 임무였다고. 그러니까 김서중 의원이 그래요. 그러면 그 703호기 통해서 얻어진 그 정보가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김석균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해서 지휘부에게 보고를 하라는 지시도 자기는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 703호기로부터 받은 정보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 보낸 지휘자분이 누구냐고 다시 물어봐요. 김서중 의원이 답답하니까. 예, 경비안전국장과 청장이 모른다고 하니 지휘자분이 도대체 누가 보낸 거냐고. 그러니까 김석균이 그 모든 항공기가 전원 출동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희는 하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원 출동 명령을 내리면 콕 찍어서 너 빨리 가라고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 다 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문제는 이 703호기가 공식적으로 하면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 7시 18분에 김포공항을 이륙했다는 거죠. 전원 출동을 하라는 지시와 상관없이
세월호랑 이제 상관없이 출동을 했는데 누가 지시를 했는지도 끝까지 김석균이 말을 안 해요. 예, 그래서 그 김서중 의원이 얘기를 현장 세력들이 보내는 정보에 대해서 그런 정확히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냐고 김석균한테 물어보니까 김석균이 뭐라고 하냐면 결국 상황실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자기가 아니고 상황실의 기능이 정보 수집하고 판단이라면서 상황실 역할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김서중 의원이 이춘재한테 이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 좀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함정에서 올라온 것, 그 다음에 청해진 해운을 통해서 수집한 것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었는데 항공 쪽의 정보도 아마 저희들 상황대책반과 항공과장이 와서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당시에는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기억을 자기는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워딩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있죠. 항공기 얘기만 나오면. 그래서 항공기 쪽에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문제는 이제 종합적인 상황이었고 현장에 이제 함정들이 도착하면서 자기는 별로 항공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구조에서 제일 지휘를 하고 핵심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는 김석균과 이춘재는 현장 상황을 파악을 정확히 지시를 하지도 않았고 걔가 왜 갔는지도 모르고 뭐 어떤 그 상황을 통제를 했는지도 저는 지금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았는데 전에 그 사본평형소 비었다고 말씀하셨던 김원식 기자님께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5년도 4월 달에 요걸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게 있어요. 국민안전처에. 그 정보공개 청구한 내역이 보니까 6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초계기 당일 출동 일지랑 관련 서류 일체, 그리고 본부랑 교신한 내용, 그리고 초계기가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활동한 내용, 뭐 구조 어떤 거 했는지, 그리고 그 해경에서 배포한 언론 자료, 초계기에 대해서, 그리고 초계기 활동 내역과 사후 보고 관련 문서 일체, 그리고 촬영한 그 공개 영상에 나타난 이제 비행기 해경 소속 초계기가 맞는지 여부, 이렇게 3가지를 국민안전처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했는데 그 정보공개 청구 소송한 그 해경청의 답변 내용이 어떻게 이제 왔냐면 그 국민안전처는 당시 세월호 침몰상공에 도착한 비행기는 해경 해상 초계기 항공기가 맞고 인천 해경 항공 소속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7시 18분 서해상 경비구역 순찰차 김포공항에서 이륙했으며 그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뭐 광역구역 외곽 항공 순찰 도중에 9시 10분께 가거초 순찰 중 지시를 받고 해당 세월호 침몰상공으로 이제 9시 26분쯤에 도착을 했다고. 근데 이제 비공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준 게 어떤 게 있냐면 당시 출동한 초계기의 당일 활동 일지 등 관련 서류 일체의 요구에 대해서 순찰 결과 문서는 경비 작전 관련 문서로서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의거해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답변이 왔대요. 그러니까 요 9조 1항 2호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여서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하고 비공개 결정을 이제 기한한 그 해경 관계자랑 이 기자분이 또 통화를 했다네요. 그러니까 통화를 해서 물어보니 해경이 그 국가안전보장에 해당이 된다고 이 초계기 일지 공개가. 그리고 당시 초계기 상황 일지가 공개되면 경비나 작전에 관한 비밀 내용이 공개될 수 있어서 비공개로 한 거고 관련 조항에 따른 비공개 규정에 관할 항공기 운영 내역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역시 이러저러한 이유로 비공개를 했대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 국방, 국가 안전에 얼마나 참 현저한 문제가 있길래. 그리고 이제 그 초계기와 본부의 국민안전처는 당시 활동 일지와 사후 보고 관련 문서는 비공개 결정했고 본부와 교신한 내용 그리고 당시 그 사용한 VHF 123.1 있잖아요. 요거랑 SSB는 교신 내용을 따로 녹음하는 장비 및 기록하는 일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녹음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래저래한 이유로 국가 안전에 현저하게 위협이 돼서 공개를 못한다고 얘기를 해서 끝내는 이제 공개를 거부를 했고요. 요 임무에 대해서 703호기 강주성은 당일 누구한테 명령을 받고 가지 않았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춘재나 요 국민안전처에서는 지시를 받고 출동을 했다고 했는데 강주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순찰 중에 9시 15분쯤에 그 진도 VTS 교신을 듣고 침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군 방공통제소에다가 자기가 진도 해역으로 이동하겠다고 통보를 한 다음에 그냥 이동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시를 받지 않고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휘부는 다 지시를 하고 이제 출동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얘가 지금 인천에 있는 항공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시 서해 해상이나 이쪽에 있는 지금 요런 경계를 하려고 지금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불법 중국 배 단속하는 거나 서해해상 경비구역, 그 배타적 경제 수역 순찰은 당시에 제주 항공대에도 702호기 고정익이 있었고요. 여수 항공대에도 704호기 고정익이 있었어요. 왜 인천에 있는 얘가 굳이 서해상에 갈 이유가 제가 보기엔 없는데. 근데 이 제주항공대 고정익하고 여수서 고정익은 당시 그냥 항공대에 있었어요. 투입 안 되고. 생뚱맞게 얘가 서울에 얘가 김포공항에 있거든요. 김포공항에서 지금 거기까지 굳이 갔어요. 아침 일찍. 그래서 이게 참 특이하고 평소에 이제 이 강도성이 얘기를 해요. 평소에 자기는 진도 VTS 교신 채널 안 듣는다고. 근데 그날따라 채널을 돌려놓고 있었다고 진도 VTS로. 그런 좀 이해할 수 없는 진술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부 해양 경비안전본부 이제 해체돼서 이제 명칭이 그랬죠. 이제 다시 해경이 됐지만 이 본부와 상부기관이 국민안전처에서 녹음 장비가 없다고 말했던, 그리고 이제 요 강도성도 얘기했어요. 교신 녹음 안 된다고. 그래서 말했던 VHF 123.1 교신 내용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탑승객 구조를 위해서 도착한 헬기들의 접근을 막았다고 참 많이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703호기에 의해서 통제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녹취록이 짤막짤막하게 물론 녹취록을 쭉 보면 누락이 된 게 많아요. 답변이 없는 것도 많고 해서 자른 게 너무 티가 나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단락단락을 좀 읽어드릴게요. 9시 50분 교신입니다. 703호기가 이제 앞에는 이제 잡음 때문에 해석이 안 되고 뭐뭐뭐 하고 있는 헬기가 있으니까 조금 바깥에서 대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시 1분에 다시 10시 1분이면 링스 헬기가 막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링스 헬기가 도착한 걸 보고 해군 헬기는 일단 귀국 지시에 따라서 서방 약 2마일의 채공 대기, 고도 700피트로 채공 대기하고 있다가 귀국 지시에 따라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교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링스 헬기 이제 채공 대기를 시키죠. 그리고 다시 10시 19분에 소방 헬기는 현재 위치에서 여기 안으로 진입하지 마시고 서거차도 인근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교신을 합니다. 요건 이제 소방 헬기가 막 도착을 이제 하자마자 소방 헬기가 703호기를 부르기 전에 703호기가 소방 헬기를 보고 먼저 교신을 한 거예요. 너 들어오지 말라고 더 이상 서거차도로 가 있으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0시 1분에 지금 링스 헬기 보고 빠지라고 했어요. 근데 링스 헬기가 구조활동에 투입되지 않은 이유가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그거였죠. 구조장비가 없어서 투입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해경에서는 부득이하게 링스 헬기를 채공대기 시킬 수밖에 없었다. 근데 지금 먼저 10시 1분에 해군 헬기 보고 703호기가 채공대기 지시를 했어요. 근데 8분이 지난 이후에 해경이 해군 헬기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호이스트 달고 있냐고. 그러니까 해군 헬기가 호이스트 장착하고 있지 않다고. 튜브나 군명의는 5개 현재 구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703호기가 그러면 지금 기울어진 데에 다른 이제 구조 활동을 하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해군 헬기가 그 상황 정확하다고, 본국에서는 인명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군명 장비가 없어서 링스 헬기를 대기를 시켰던 게 아니에요. 일단 무조건 빠지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군명장비가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해경 얘기랑 틀린 거죠. 예, 군명동의가 없어서 빠지라고 얘기를 했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궁금했던 게, 삼함대가 처음에 이제 세월호 침몰 사실을 알았던 게 9시 2분에 무포서로부터 상황보고서 일보를 접수를 받고 9시 3분에 전남 119로부터 유선으로 해서 세월호 침몰 사실을 알게 됐죠. 근데 바로 출동을 시키는 게 아니고 9시 40분에 뒤늦게 링스 헬기를, 그것도 잠수사나 구조장비 없이 그냥 보내요. 그래서 얘는 왜 갔지? 항상 저는 그게 의문이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링스 헬기는 출동하는 지시 자체가 탑승객 구조를 하라는 지시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이제 갔으니까 이제 요게 좀 의문이었는데, 요건 좀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월호 침몰 당일에 현장에 있었던 703호기가 침몰 현장에 진입하려는 헬기들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 장비가 있는지 여부도 전혀 물어보지 않고, 잠수사가 있는지 여부도 물어보지 않고 일단 막았어요. 무조건 나가 있으라고 해서 막았고, 그다음에 세월호가 침몰할 때까지 현장에 있었던 헬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목포 511 호기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어요. 9시 27분에. 그 다음에 이제 제주 513기가 9시 35분에 도착을 했고, 마지막으로 512기가 9시 45분에서 총 3대가 도착을 했고, 요게 세월호 침몰이 다 될 때까지 침몰 현장에 있는 세대가 전부였죠. 근데 제주 항공대 소속, 특히 이제 좀 특이한 게 이제 513기 같은 경우에는 채널을 변경을 하지 않아서 밑에 뭐 1, 2, 3정과도 교신을 하지 않았고, 목포서란도 교신을 하지 않았고, 그 제주청하고만 계속 교신했다고 말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던 헬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거짓말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건 세월호 침몰 현장에 침몰 완전히 다 할 때까지 있었던 구조 세력은 고정익 하나, 헬기 세대 100톤급 경비함정 하나가 다였고, 그 소방 헬기나 뭐 119 헬기는 그 아직 침몰 현장에 도착하기 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고정익이 9시 26분에 도착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28분에 703호기가 교신을 합니다. 현재 병풍도 상공에 있는 헬기, 병풍도 상공 헬기는 공군 주파수로 들어오라고, 변경하라고. 병풍도에 헬기가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병풍도에 있는 헬기가 있고, 요 헬기한테 지시를 지금 교신을 하고 있죠. 28분에. 그리고 이제 30분에 병풍도 인근의 헬기 UHF로 해서 교신 채널로 들어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38분에 지금 저 인명구조하고 있는 헬기들이 주파수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가 몰라서 컨택이 지금 안 된다고, 연결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들어오면 100피트, 400피트에 있는 그 헬기가 2대가 있으니 공중 경계를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게 있고, 9시 41분에 목포 헬기는 일단 구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지금 100피트 하나, 400피트 하나 있는데 교신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부 와가지고 하면서 점점점점 교신이 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경은 123.1로 교신을 했었죠. 근데 지금 703호기가 교신이 안 된 헬기가 현장에 2대가 있어요. 네. 2대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지금 교신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50분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저 헬기는 저 외곽에서 잠시 대기하고 있으라고. 9시 50분에 침몰 현장에 들어오는 헬기가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지금 뭔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걸 막았죠 또. 그래서 외곽으로 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9시 50분 20초에 땡땡땡 뭐 헬기가 하고 있으니까 조금 바깥에서 대기하라고 또 한 번 지시를 하고, 10시에 그 지금 저 공군 헬기도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9시 38분에 도착해 있었다는. 요거는 이제 내용이 이제 뭐 군 조치사항에는 없는 내용인데, 저 공군에서도 헬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 무리해서 임무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인원을 실었으면 빨리 서거차도 쪽으로 이동해서 빠져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9시 58분에 그 703호기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멀리서 왔기 때문에 연료가 잘 지금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임명 구조된 인원들을 서거차도 출장소에 하가시키고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라고. 근데 다 아시겠지만 목포에 있는 헬기 2대가 가고 제주청에 있는 헬기가 2대가 가는 멀리서 온 헬기들이 아니에요. 연료까지 체크할 정도로 멀리서 온 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연료를 체크해야 될 정도로 멀리서 온 헬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703호기가 연료까지 체크하라고 교신을 한 내역이 있다는 거. 예, 그리고 10시 4분쯤에 이제 교신했던 게, 대형 함정이 오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팬더 헬기들은 빨리 태우고 다른 데로 빠지라고. 지금 공군 헬기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공군 헬기가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대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얘는 지금 구조 활동을 안 했거든요. 그 뭐 때문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CN-235기가 영상을 이제 찍었는데 한 번도 잡히지 않은 헬기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그래서 이제 왜 뭐 누락 의문도 있었고 좀 잘린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 여러 의문도 있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CN-235기 영상에는 지금 전혀 비친 적이 없는 헬기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좀 조금 이상한 거 좀 말씀을 드리는데, 대기하고 있는 그 해경 헬기들 일단 구조자 태우고 빨리 빠져주고 대형 함정이 왜 필요한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10시 15분에 703호기가 뭐라고 하냐면, 우선 인명구조가 먼저니까 라고 하면서 나중에 그걸 옮겨도 되니까 먼저 지금 인원구조 먼저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시 16분에 703호기가 다시 지금 병풍도 남쪽으로 이동 요청했으니까 그쪽으로 갈 거예요. 지금 구조자들 옆에 서거차도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라고 지시를 합니다. 지금 뭔가를 싣고 있대요.
뭔가를 싣고 있고 지금 그거를 구조자들 옆에 있는 서거차도 쪽으로 옮기고 있다는 교신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임무가 있었다는 거네. 네, 옮기고 있다는 교신이 있죠. 그리고 10시 16분 다시 그러면 지금 해군 링스가 착륙해서 많이 실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팬더 헬기는 같이 빠지는 게 어때? 라는 교신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17분 19초에 다시 오케이 그러면 일단 부대에 착륙해가지고 그러니까 싣고 헬기에 싣고 이륙하면 바로 링스 투입할 테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합시다. 라고 해서 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라는 거는 이게 삼함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까운 게 삼함대니까. 근데 삼함대에서 그 부대에서 착륙해가지고 삼함대에서 뭐를 싣고 이륙을 하면 링스를 다시 투입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링스가 그냥 온 거는 아니에요. 뭔가 할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링스를 투입을 할 테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자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703이 네. 현장에 도착한 배, 비행기, 헬기 통틀어서 최초로 도착한 게 703이잖아요. 맞아요. 공식적으로 하는. 네. 방송 장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헬기들 조정, 지휘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도착한 헬기 등을 통해 가지고 그걸 지시할 수 있었죠. 예, 그렇죠. 지시할 수 있었죠. 근데 전혀 그런 건 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헬기, 비행기를 통틀어 가지고 구조한 인원이 35명이라면서요. 맞아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헬기와 비행기로 구조한 인원은 몇 명일까요? 정답은 35명입니다. 팟빵 새날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만 적어주세요. 703은 뭘 구조하러 온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보면은 물건 같은 걸 가지러 온 거 아니에요. 다른 물건. 우리가 모르는 뭐. 일단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옆에서 헬기들이 뭔가 지금 옮겨 싣고 있다는 걸 보면서 그것도 같이 통제를 했던 거죠. 해경 헬기도 통제를 하고 얘네들도 통제를 하고 이거는 지금 알려지지 않았어요. 요런 이제 뭐 옆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는. 근데 이게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세월호에서 작업을 해서 옮겨 실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게 7035기가 CN235기 이 기종이 이게 해상 초계기거든요. 네, 맞아요. 해상 초계기는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이 해경에서 최신 기종으로 도입한 건데 저고도 고고도를 가리지 않고 레이더라든지 탐색 장비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애예요. 맞아요. 그리고 교신도 다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얘가 통제소 역할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해경이 만약에 중국에 불법 조업 어선들이 들어와 있다면 얘가 떠서 통제를 하면 네. 해경 배들, 헬기들 얘네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네, 이게 네. 지휘에 따라서 네. 레이더로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비행기가 세월호 상공에 떴는데도 불구하고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 기장이 18분에 김포공항에서 떴어요. 네, 떴을 때는 불법 조업 어선 단속을 위해서 경계를 위해서 떴는데 떴다고 얘기는 예,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굳이 주위에 고정기기 있었으니 얘기 깔 필요가 없었다. 예,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나니까 그거를 듣고 구조했다는 얘기를 스스로 듣고 그냥 침몰한다고 그리고 했으니 현장으로 출동- 갔다. 그렇죠. 이거는 업무 이탈이거든요. 배경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구조한 무전을 들으면 다시 보고해서 확인했을 거예요. 내 여기로 가야 되겠다. 정상적인 패턴이라면 확인하고 상부로부터 명령 받고 움직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그냥 내 임의로 움직였다라는 건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또 거기 출발지 출신이 인천이라는 것도 네네. 인천 해경과의 연관성, 인천 해경, 청해진 해운의 어떤 출발, 그리고 뭐 국정원의 사무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의심 갖기는 충분한 그런 요소를 갖고 있죠. 받을 만해요. CN235 비행기 자체는 사실은 이제 인천 중부 해경 그쪽에서만 인천 소속- 갖고 있던 네. 그 비행기고요. 네. 이쪽 여수라든지 이쪽에 있는 거는 좀 작은 애들. 네. 그래서 이제 이 통제 업무가 그 항속 거리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얘가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 얘가 이렇게 쭉 가다가 왔구나, 와서 여기서 통제 행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왔구나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업무 지시 단계도 무시됐고, 그리고 와가지고 제대로 통제가 하지 않고 이거는 구조 임무를 위해서 자기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제주나 여수 고정익이 이 CN235기 7035기랑 크게 기능이 떨어지는 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불법 어업 단속은 굳이 이제 서울에는 이 7035기가 갈 필요가 없었어요. 7035기가 굳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일 근해에 있는 제주항공대 소속이나 여수항공대 소속에 있는 고정익을 부르는 게 맞죠. 근데 얘네들은 그냥 항공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이 703이 가장 중요한 역할, 골든타임에 최초로 도착한 맞아요. 비행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세월호 사건 수사를 받아서 조사라도 받아봤어야 되거든. 참고인으로라도. 네. 전혀 그게 없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를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아, 네,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초계기에 있는 정보 일체가 공개되면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비공개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교민 그 부기장의 교신 들려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교민 부기장이 그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침몰 현장에 헬기가 6대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6대 말고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해군 헬기도 들어와 있고 공군 헬기도 들어와 있고 알 수 없는 멀리서 온 연료까지 체크해야 되는 헬기들이 와 있어요. 지금 와 있고 이 헬기들이 구조 활동을 한 건 아니에요. 탑승객을 구조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703호기가 인명구조가 먼저니까 나중에 그걸 좀 옮겨도 되니까 먼저 인원 먼저 구조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교신이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해군 링스가 착륙해서 많이 실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팬더헬기는 같이 좀 빠져주는 게 어떠냐고 교신이 있고 부대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삼함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가까운 게 삼함대니까 삼함대 착륙하고 해가지고 싣고 이륙하면 바로 링스를 투입할 테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합시다라는 교신이 있습니다. 이게 무언가 실었다는 교신은 이제 많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4개밖에는 없는데 요 4개를 지금 상황에서 좀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세월호 보고 시간이 이제 9시 30분 보고 문서가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보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유추가 되는 거죠. 탑승객들을 탈출을 방송을 하지 않은 이유. 이제 어민들에게 구조 참여 요청을 늦게 한 이유, 그리고 각 기관들의 구조 협조를 거부한 이유, 그리고 구조 협조를 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타 기관들의 헬기를 침몰 현장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진입을 막았죠. 잠수사가 있는지 여부, 구조 장비 있는지 여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일단 들어오지 마. 그래서 밖으로 이제 뺀 이유, 그리고 그 인근 구조대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처리하지 않은 이유, 1, 2, 3장한테만 출동 지시를 내린 이유. 한 번만 더요. 네.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이게 고착화되는 느낌이어서 네. 세월호 참사의 가장 핵심 요인 중에 하나는 배 밖으로 탈출하라는 거를 해경이든 어디든 아무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네. 탈출하라는 방송만 있었어도 굉장히 많은 인명들이 구조됐을 것이라는 게 정설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사실은 703호기가 갖고 있는 역할이나 위치로 봤을 때 네. 다시 한번 확증이 좀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해경들이 일괄적으로 탈출하라는 방송을 안 한 이유랑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는데 뭔가 옆에서 이제 뭐를 이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헬기 여러 대가. 이거를 보여지면 안 되는 거였나 혹시? 그냥 그거라고만 표현하는 거죠. 그거. 네, 그거. 그게 뭐라고 주장해요, 혹시?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나오는 자료로만 교신록에만 나오는 이야기죠. 네, 교신록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어요. 최대한 선의로 생각을 하면 구명벌이라든지 이런 거를 싣고 와서 그걸 떨어뜨리겠다라고는 그런 추정도 가능하기는 한데. 근데 이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표현 자체가. 나중에 그걸 옮겨도 되니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하고. 네, 그리고 이제 옮겨 싣고 내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구명벌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투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교신이니까. 저희가 그동안 계속 그 해경 AIS 18루트로도 보여서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게 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교신이나 이런 걸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고 또 그 해경 그 목포도 상황실 녹취록 아직 비공개죠. 그리고 공군 해군 뭐 전 시스템 아직 비공개고 요 공군이 왔던 것도 아직까지 비공개예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게 공군 그 6탐색 구조 비행전대가 도착했을 때 기사를 떴는데 이걸 국방부가 훅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왜 삭제했니? 그래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요런 부분 왜냐면 요 기사에는 이 공군 부대가 9시쯤에 도착했다고 써 있어요. 삭제된 기사를 보니까 9시쯤에 도착했다고 써 있는데 근데 이런 거를 전체를 보면 지금 뭐 헬기를 막은 것도 그리고 해경청에서 그 119나 타 기관들한테 구조 협조를 요청하지 않은 거 그리고 구조 협조를 하겠다고 굳이 119가 전화를 했는데 우리 다 구조할 수 있으니까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 이런 거 다 좀 감안해서 보면 이 작업을 하는 거를 보여주면 안 됐던 게 아닌가. 최근에 그 어마이뉴스에 수연이 아빠 박종대 님이 쓴 기사가 있어요. 시민 기자로.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해경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거죠. 실제로 뭐 유대균 씨 이야기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해경이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일종의 공범 또는 이 참사가 일어나게 만든 무능해서가 아니고 뭔가 얘네들은 뭔가를 했어요. 지금도 여기 나오잖아요. 배에서 나오란 말도 안 하고 뭔가를 또 옮겨야 되고
근데 이 수사를 안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보면 해경의 교신록도 보고 상황을 보면 해경이 무능해서 구조를 못한 게 아니고요. 구조를 안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거든요. 이거랑 그 해군의 이제 관련 자료들을 보면 일단 해경이 움직이기 전에 부대가 먼저 움직였어요. 네, 부대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리고 청와대 당일날 NSC 회의하고 있었죠. 네,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죠. 추측이에요. 추측인데 이제 연관이 일단은 돼요. 부대가 움직이고 있었고, 그러니까 부대가 이거를 지금 계속 싣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7035기가 현장에 도착한 게 26분이고 28분에 바로 병풍도 상공에 있는 헬기한테 교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헬기는 7035기가 도착하기 전부터 있었단 얘기예요. 거기에. 그리고 이제 7035기가 도착을 해서 그 UHF로 들어오라고 교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무언가 세력이 있었던 거죠. 세월호 침몰 현장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공식적으로는 7035기가 제일 먼저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전에 와 있던 다른 헬기도 있었다. 여러 이거죠. 대. 네. 여러 대. 예,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또 구조하고 있는 중간에 또 알 수 없는 헬기들이 진입을 하려고 하니까 7035기가 들어오지 말라고 이제 그 막고. 근데 지금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다른 세력이 무언가를 했다는 게 이게 아마 유일할 거예요. 이 교신이. 어디 진술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딱 보면 이거 너무 음모론 같은데. 아니, 사실은 이 2014년 이후로 음모론이 다 맞아 들어가 버리고 있어요, 지금. 음모론이 그냥 음모론이 아니고, 이게 사실로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 음모론이라고 해서 주저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음모론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은 거고요. 우리나라 해군에서도 해경인가요? 그 교신록을 공개하면은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겠다. 국가안보에 현저한 외교와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현장에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거는요. 그 현장에 미군 부대 와 있었던 것밖에는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게 없거든요. 뭐 국방에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좀 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건 핑계일 뿐일 거고. 뭐 일단 그래서 일단 뭔가를 했다는 거. 저는 좀 이것도 말씀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이 703기 기장과 부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KBS하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날 당일날. 그 이교민 제가 저번에 그게 들려드렸던 그 인터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장과 부기장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다른 인터뷰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네. 난 참 이런 것도 어이가 없고 이게 그냥 자기들이 인지하고 있던 게 아니라 이 상황들이 헬기로 전파가 되잖아요. 네. 다 구했대. 있을 필요 없어. 당신들 구할 필요 없어. 또 내지는 아직 못 구한 사람이 있대, 남았대. 이렇게 교신을 하잖아요. 네. 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하고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특조위 문제가 아니고 검찰이 특수본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요 작업이 아직 좀 끝날 쯤에 해경들이 도착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 네, 이게 뭔가 해서 작업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을 때 해경들이 이제 들어와서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작업이 이제 마무리가 아직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외부 기관한테도 이제 보여지면 안 되고 작업하는 모습이 또는 탑승객들한테도 보여지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탈출 방송도 하지 않았고 외부 기관의 구조 활동도 요청하지 않았고 최인근에 있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구조대들한테 빨리 갈 수 있게 헬기도 지원해주지 않았고 빨리 가라고 지시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그것이라고 표현하는 게 핵심 키가 될 수 있죠. 옮겨야 되는 그것.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스템 같으면은 역시 배보다는 비행기가 빠를 테니까 가서 이 사건이 났고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고 하면 무조건 배 밖으로 탈출해라고 하는 그 역할을 헬기랑 비행기가 먼저 해주고 나중에 도착한 배들이 그걸 건져 올리는 방식이 정상적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물에 잠기게끔 뭔가 이렇게 딴 사람들 들어오지 마.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상태가 되고 나니까 그 사이에 다 가라앉아가지고. 네. 결국 배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럼 목격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내에 대기하라고. 그러니까 짐작이 지금 딱 보면 짐작이 그게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탈출 방송을 안 한 게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수백 명이 죽는 여객선 침몰하고 있는데 해경들은 119가 우리 빨리 헬기 지금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그러고 오지 말라고 우리 지금 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이게 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그 공군의 그 C-130 수송기가 엄청 이제 큰 수송기가 2대가 떠요. 엄청나게 떴구나. C-130은 허큘리스 아니에요? 네, 허큘리스예요. 2대가 떴는데 얘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뜨긴 떴는데 2대가 떴는데 해군의 자료를 보면 1대가 뜬 걸로 나오고요. 근데 2대가 떴는데 이게 이제 그 뭐 저녁에 공군에서 조명탄 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조명탄을 쐈나? 좀 이제 말이 안 되는데 조명탄을 쐈나 봤더니 그건 또 공군에 있는 CN-235기가 또 있어요. 걔네들이 조명탄을 쏜 거고 이 CN-235기 이 수송기잖아요. 수송기. 얘네들은 뭐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수송기 필요 있나 싶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구조 활동에서는 필요가 없죠. 큐레스 수송기는 중장비나 사람이 많이 탄 사람들을 이동할 때 그러니까 쓰는 거거든요. 주위에 어선도 많았고 어느 정도는 배로 다 이송 가능했고 실제로 배로 구조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의미 없는 짓거리를 했다 그런데 그게 의미 없는 짓거리였을까? 걔가 얘네들이 지금 물건 싣는 비행기잖아요. 네. 헬기들이 뭔가 실어서 삼함대 두 가지로 보통은 하는데요. 뭐 갖다 놔서 그걸 뭐 싣고 갔는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근데 마지막에 그 7035기 기장 강도성이 그 이교민하고 세월호 수백 명 탑승객이 있는지를 몰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구조 활동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근데 문제는 이제 9시 15분에 얘가 그 진도 VTS 교신을 듣고 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미 고 15분의 교신이 승선원이 500명 이상 된다고 교신을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몰랐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비행기 안에 탐지기 같은 게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있어요. 레이더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은 잘 못하겠는데 배가 뒤집어졌어도 그 배 안에 사람이 있는지 탐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열선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서 알고는 있는 상태였는데 그 특조위 1차 청문회에서 김서중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703호기 기장 강두성이 조사를 자기네들이 했는데 진술할 때 당시 선내 상황을 정확히 알았다면 구조 작업을 자기가 판단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리고 그 선내 수많은 승객들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자기 판단에 의해서 독재적으로라도 구명벌 하나도 안 터뜨렸거든요. 구명벌이라도 터뜨리고 구조선을 내려보내서 구조 작업을 진행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강조성의 교신 내용을 보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9시 58분이에요. 지금 다른 항공기들 주파수가 다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연락이 되는 대로 123.1로 전부 다 주파수를 넘어오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리고 잠시 후 본청 1번님께서 출발하셔가지고 현장에 오실 예정이니까 임무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요거 이제 기사에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10시 25분이에요. 세월호가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 지금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인원 더 없죠? 라고 교신을 합니다.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탈출 못한 인원이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인원 더 없죠? 그리고 이제 10시 30분에 뭐라고 하냐면 현재 배가 90% 이상 침몰을 했고 더 이상 구조 임무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부에 나와 있는 인명도 없고 배는 뒤집어져서 완전히 침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재 인근 외곽에 대기해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헬기들 들어오지 말라고 구조 이제 끝났으니까. 그거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공군 이제 공작사랑 교신을 해요. 공군 작전사령부. 네, 작전사령부. 이제 통신을 703호기랑 하는데 공군에서 공군 헬기 오른쪽에 지금 구조 안 되냐고 완전히 침몰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703호기에 뭐라고 하냐면 주위에 배들이 어선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선하고 거기서 지금 해경 배하고 구조하고 있어요. 49분에 구조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구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될 겁니다. 공군헬기 니네 빠지라고.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공군헬기가 그래요. 그래도 총 인원수가 지금 확인할 수 없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서남북 헬기들을 이제 홀딩을 좀 시켜놓고 혹시나 인명이 있는지 조치를 좀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703호기가 뭐냐면 지금 배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침몰을 했으면 이게 좀 이상해요. 일단 정상적인 상태에서 침몰을 됐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서 침몰 99% 침몰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작사에서 다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쪽에 홀딩을 좀 해놓고 한 명이라도 이탈되는지 확인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03호기 뭐라고 하냐면 그건 지금 현재 해경 헬기하고 해경 구조선이 아마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군 작전사령부에서는 그렇게 상식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한 건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막은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51분에 뭐라고 하냐면 703호기가 지금 인명이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 못 빠져나와. 그러니까 니네 쓰지 말고 그냥 철수해. 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게 10시 55분에 어떤 헬기예요. 헬기 있는 소속이 안 나와요. 어떤 헬기가 교신을 해요. 갑자기.
구조된 4명 탑승해가지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4명 구조해서 지금 탑승을 해서 있는데 저희들 어디로 이거를 배달을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해경 헬기들은 다 서거차도로 움직이는 걸 알고 있죠. 사람들 태워서. 네. 근데 얘는 지금 그걸 몰라요. 서거차도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10시 55분이면 헬기가 구조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10시 55분에 4명 지금 구조했다고. 얘는 어디서 구조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고 교신을 해요. 아니 그러면 이게 그 교신록 자체 시간대 배열이 다 조작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좀 조작이 돼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헬기였다라고 하면 앞에 뭐 공작사나 해경 뭐 511이나 이렇게 써놓기는 하죠. 써놓기는 하는데 이걸 물음표를 땡땡 쳐놨어요. 어딘지 모르고 네, 누군지 그러니까 모르는데 헬기의 정체를 아예 그냥 땡땡으로 쳐놨어요. 그럼 이거 55분에 온 교신이 맞아요. 굳이. 이렇게 땡땡까지 쳐놓으면서 이렇게 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상하네. 근데 한 가지 더. 703호기가 세월호 침몰 현장에 도착해서 세월호가 다 침몰할 때까지 인명 구조에 대해서 딱 한 번 교신해요. 그게 이제 어떤 교신이냐면 제가 전에 그 왜 영상 보여드린 적 있어요. 탑승객들 밑에서 난간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구조할 생각하지 않고 채공 대기하고 있다가 남자들 3명 구하는 영상 맞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거 그대로 읽어드리면 10시 18분이에요. 딱 그 시간이에요. 타는 시간. 703호기가 이제 누구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현재 배가 기울어져 있는 위쪽에 접근해서 거의 착륙할 정도의 하버를 유지해가지고 구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그렇게 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군가한테 보고하고 있는 거죠. 보고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 남자 3명을 꼭 이제 구해야 되는, 제가 그거 보는 것도 좀 이상했거든요. 그때 보면서 이 남자 3명이 아프거나 부상을 입어서 쩔뚝거리거나 하는 게 건장한 남자들 3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구조를 하려고 헬기 하나가 채공 대기하고 있고 항공구조사 2명이 이 남자 3명을 에스코트 하거든요. 근데 그 밑에 요거 할 때 그 밑에 어선들은 달라붙어서 마지막 탈출자들 막 태우고 막 그럴 때예요. 그럼 그 3명이 누군지 밝혀졌어요? 아직까지 안 밝혀졌나? 아, 무섭다. 이게 유일해요. 네. 인명구조에서 하버에 내려서 구조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다고 딱 한 번 나와요. 아니 그러면 그 헬기가 착륙할 만큼 가까이 내려가서 허버링 상태에서 가까이 돼요. 구조를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그 상태대로 대기해. 그렇죠. 그게 똑같은 게 세월호 선원들만 있는 곳에 가서 정확히 돼서 그 사람들을 빼오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잖아.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네요. 이 사람들은 세월호 선원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고 누굴까요? 일반 승객도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해경 703호기 10시 40분에 이제 교신을 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1번님 출발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저 전체적으로 보고 준비가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임무 수행한 결과들을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교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는데 뭘 잘 작성하라는 거지? 그래서 입을 좀 맞췄나? 라는 이제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강두성 기장이 진술한 내용을 좀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그래서 퇴선자가 없었다고. 그거는 이제 그 헬기한테 지시를 해서 항공구조단보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를 했어야 되는 거죠, 얘가.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퇴선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선박사고에서 퇴선하는 것은 퇴선자의 의무입니다. 어떠한 지시에도 해야 되지만 당사자도 위험이 생겼을 때 퇴선하는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퇴선하지 않아서 이제 사고를 당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나쁜 놈들이네. 네, 이 상황을 이제 지금 제가 뭐 물건을 옮기고 이제 알 수 없는 헬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VHF 해경 지휘망 123.1을 지금 사용을 해서 이제 교신을 했잖아요. 그럼 이 교신 채널을 돌려놓은 거는 다 이 사항을 알아요. 어업지도선하고 어선들을 제외하면 당시 123.1을 사용한 공군, MCRC, 공군 방공지휘통지소, 그리고 광역 그 위성통신망을 이용하는 해경 지휘망 이용하는 본청, 서해청, 목포서, 삼천구함에 있는 김문홍 얘는 CN235기랑 직접 통화도 해요. 근데 구조하라는 지시 한마디도 안 했죠. 그러니까 김문홍 그리고 해경 헬기들 123정, 진도 VTS, 그리고 침몰 당시 인근에 대기하던 소방 헬기, 산림청 헬기, 그리고 공군 헬기, 수송기, 해군 헬기, 그리고 해경 함정들 다 지금 이 사항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재판이 진행이 되고 세월호 청문회에서 수도 없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던 게 6,800톤급의 여객선이 침몰하는데 구조 세력이 어떻게 고정익 하나 헬기 세대 경비함정 한 대밖에 없을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아주 수없이 반복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여기 침묵을 하고 있어요. 침묵이요?
지금 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해군함정 이 사람들이 다 이 교신을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침몰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다고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수백 명이 타 있는 배에 수백 명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배라고는 온 게 1, 2, 3정 하나밖에 없는 거네. 100톤급 하나. 아니 정상적이라면 정말 정상적인 나라였다면은요. 일본님이 오시니까 일본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일본님이 오시니까 보고 준비 잘하세요가 아니라 지휘부는 보고 준비하시고 현장 세력은 구조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이렇게 교신해야 정상 아니에요? 네, 맞아요. 왜 보고만 하고 배가 뒤집어졌다고요? 그 특수수색대 뭐 SSU 이런 사람들 해경에서도 구조 세력들을 잠수함 수중호흡기 메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안 했잖아 하나도. 그런 지시도 전혀 없었잖아요. 지시 9시 54분에 그러니까 다 침몰하기 일부 직전에 내리죠.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예. 아니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정말 유리창이라도 깰 수 있으면 깨고 구조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구조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이고. 그래서 이거는 세월호 침몰 당일날 옆에서 어떤 작업을 어떤 헬기들이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려면 그 해골 그 전술 시스템을 확인을 지금 해야죠. 근데 그거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거를 꼭 확인을 해야 될 거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세월호를 다루다 보니까 생기는 이제 물리가 트이는 이런 걸 보고 느끼는 건데, 진짜 핵심이 뭔지를 저는 특조위나 이런 분들이 과연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들, 매주 나가는 것들마다 이상한 거 투성이잖아요. 그러면 조사할 때, 수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가만히 좀 돼서 포괄적으로 좀 수사가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정도였어요. B703호기? 이곳이 갖는 상징성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구조하러 왔다가 구조 실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냥 돌아갔나 보다 이런 느낌이 아니네요 이게 그냥. 예, 할 일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세월호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 번 더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털복숭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국회에 있을 때 그 안경환 당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MB 때문에 이제 부당하게 해임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주진우 기자하고 김호준 씨하고 이제 취재를 한다고 이제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 봤었어요. 그래서 아, 털복숭이구나. 이렇게 근데 그런 제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좋게 쳐다보기는 했는데 그런 말 그대로 비주류잖아요. 팟캐스트라는 그 채널 자체가.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공중파에 입성한다는 것 자체가 아 정말 세상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김호준 씨가 예전부터 여러 가지 뭐 책이나 강연이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추진력이라고나 할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한다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믿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젊은 이게 청년들도 그렇고 이렇게 비슷한 또래의 우리들도 그렇고 이게 느끼게 하는 게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김호준에 대한 논쟁도 있어요. 일부에서는 뭐 음모론 때문에 뭐 어쩌나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일부는 틀린 것도 있었겠죠. 근데 일부는 반대로 말하면은 굉장히 기존과는 다른 사고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무슨 제야 세력의 거두이신 분이 뭐 독립운동 하듯 반정부 투쟁, 뭐 민주화 운동을 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여기는 사회의 어떤 조명한 무슨 직책도 맡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는 그런 형태로 수녀를 사실 끌어온 인물이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뭐 저가 이럴지도 모르지만 그건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어쨌건 상징적으로 이런 사람이 주말 황금 시간대에 파일럿으로라도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파일럿을 편성했다는 뜻은 정규적으로 편성하겠다는 다른 뜻이에요. SBS 쪽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파일럿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이쪽 사람들한테 파일럿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파일럿이니까 잠깐 일단 방송 한번 해보자고 다독거려지는 거예요. 방송사의 의도를 보면. 김호준이 지상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파일럿이란 말은. 그래서 시청률이 막 잘 나왔다고 하면 그런 핑계로 이제 정규 편성을 하겠죠.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떤 방송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올지는 궁금한데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니까 뭐 국정농단 앞으로 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이 TV를 통해서 나가는
아주 새로운 내용은 별 없을 것 같고요. 조만간 다 하겠죠 뭐. 새로운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궁금해했던 내용들 있죠. 예를 들어서 장준하 암살 대한 뭐 미스터리라든지 김구 암살 사건이라든지 이게 독립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지금 현재 다시 다뤄도 정말 흥미진진하고 내용이 풍부한 의문들이 우리 한국 현대사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어준의 시각에서 김어준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사건 해석만 본다고 해도 몇 년치 이 이슈는 충분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시민의 눈 행사 때 김어준 총수를 벙커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푸른나무님이 사회를 봤었는데 제가 막 졸라가지고 따라가서 이제 네. 본 건데 그때 두 분이 굉장히 막역하시더라고요. 막역하신데 제가 이제 어떻게든 총수한테 좀 말 좀 걸어보려고 프랑스로 망명 오시면 연락 달라고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김어준 총수가 직접 저의 명함을 달라고 하셔서 가져가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블랙하우스에서 봤던 장면 중에서 몇 장면이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면서 무서운 장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유대균을 파리에서 만나잖아요. 네. 그때 제가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지? 망령이 아니니까. 그랬는데 두 번째로는 그 두바이 추격전에서 저는 그게 정말 무서웠어요. 직접 보여주잖아요. 차 4대가 쫓아오는 거를 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제보자를 같이 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참 순진했구나. 내가 망명을 도와준다 한들 아무리 시골이라고 해도 숨긴다 한들 두바이에 간 것도 굉장히 즉흥적으로 해서 아무런 예약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가서 티켓을 끊었다고 하는데 이미 4대의 차가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 기획 자체부터가 큰 마음 먹고 만든 프로그램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김어준을 함부로 폄훼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하고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표현해도 그냥 아류일 뿐이고요. 그렇게까지 이러세요. 비하할 것까지는 없죠. 그 다음에 반전을 들어보시는 게 순간 기분이 욱해가지고 말하자면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린 적 있어요. 그 팟빵 쪽과 이야기할 때 이를테면은 뭔가 영웅이 나타나기 위해서 앞에서 분위기 막 잡아줘야 되는 일종의 FD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이런 팟캐스트 저런 팟캐스트가 이렇게 유명한 팟캐스트에 올라오고 막 최근에 팟캐스트가 이제 끝났지만 그럴 때 팟캐스트 시장에 매일이라도 올라오는 사람들이 밑밥을 깔아줘야 거기가 활성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팟파이슨의 뭐 등등의 여러 팟캐스트들은 데일리 팟캐스트의 원조인 새날이 밑밥 다 깔아주면 내가 그 오직했으면 그랬어. 평상시 때 안 올라올 때는 우리 방송 듣다가 올라오면 그 사람들 방송을 먼저 듣고 그리고 듣는 방송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회는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자, 트윗을 한번 돋가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들 한번 보고 싶습니다. 파인그린님의 트윗입니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존나 웃기네 씨발. 503 5천 살인사건 목격자가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소개합니다. 이 할머니와 트럼프 대통령은 가볍게 포옹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상황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한국 정부에 계속 촉구하겠다는 말로 항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만찬 음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화면 오른쪽 맨 위에 놓여있는 독도 새우에 발끈한 겁니다. 독도 새우를 만찬에 내놓은 건 일본을 겨냥한 게 아니냐며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세 나라의 협력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식의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 할머니와 독도 새우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들을 곁들이며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NHK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부하는 대표적 인물이 초대됐다며 역사인식 문제 때문에 한미일 협력을 군사동맹으로까지 발전시키기는 어렵다는 뜻을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습니다. 또 독도 새우가 포함된 만찬 음식 사진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독도가 한국 땅임을 트럼프에게 강조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미국에 알리려고 이 할머니를 초대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독도 새우가 등장하면서 환영 만찬이 영토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선전하는 장이 됐다며 한일 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지지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와 독도 등 한일 간 민감한 문제를 부각해 일본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퍼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의미를 달았습니다. 17시간 동안의 조사에서 김재철 전 MBC 사장은 국정원 직원을 만난 적도 이른바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가 국정원 사람을 담당자를 문건을 받은 적도 없고 그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 직원과 전영배 MBC CNI 사장으로부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좌성향 간부진과 프로그램을 없애며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지역 MBC 광역화 등의 내용이 담긴 MBC 정상화 문건이 전 사장을 통해 김 전 사장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또 이런 국정원 요청 사항은 MBC 본부장급 임원회의를 거쳐 그대로 실행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 검찰이 국정원과 김 전 사장을 공범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 전 사장은 또 검찰 수사 내용을 알아보거나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10일 조사를 받고 나온 전영배 사장에게 접촉해 진술 내용을 확보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김 전 사장은 자신의 주소지에 머물지 않고 차명 휴대전화까지 사용한 전력도 드러났습니다. 김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되는데 검찰은 나머지 MBC 임원들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선체 수색 작업 중에 발견된 청해진 해운 수첩입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돼 있었지만 최근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국가기록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세월호 내 수거품 복원 작업에 뛰어든 결과입니다. 선내 수거품은 모두 100여 점으로 약 15,000매에 이릅니다. 이 중 15% 정도만 복원이 끝났는데 남은 물품 중에는 통신실 서랍에서 발견된 조타실 다이어리와 항해 관련 로그 기록, 출항 전 점검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특히 항해 관련 자료 일체를 출력해놓은 로그 기록을 항해 일지와 비교해보면 참사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 밖에 1등 기관사 손지태 씨의 업무 노트와 기간 작업 기록 일지, 배수리 관련 서류 10여 점도 복원 중에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내년 6월 전까진 복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그만하자 이제. 여기 관광지야. 여기 탐사보도하고 안 맞아요. 형, 공중파는 이런 것도 좀 해줘야 돼. 그만하자 이제. 형, 응? 공중파는 그렇게 막 욕하면 안 돼. 형. 그래? 아 그렇습니까? 처음 알았네요. 뭐 경쟁업체이긴 하지만 사실 시사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이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세월호 의혹 시리즈는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에서도 동시에 업로드됩니다. 광고가 불편하신 분들은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날, 새가 날아든다 등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시 세월호다 2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공순주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주 이렇게 자료 막 들여다보고 있으면 머리 아프지 않아요?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지난주 수요일이 제 아들 생일이었답니다. 예. 몰랐습니다. 진짜 어제 알았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고요. 자, 최근에 나온 세월호 소식도 몇 가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의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를 해체하는데 동원됐던 시위가 바로 배후 조정했다는 그 사실이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드러났습니다. 전경련에서 나온 자금 69억 원을 보수단체에 몰아주고 여기에 이제 불법 선거운동에도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고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그 월드피스 자유연합의 28명의 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낙선운동 벌이는 과정. 그중에 한 명이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최민희 의원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월드피스 자유연합이 세월호 특조위 해체 촉구 시위 계획을 보고받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게 정경련 지원금과 별도로 2015년 10월부터 작년 3월 사이에 1억 2천만 원의 특별 지원금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뻔한 건데 세월호 특조위 법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생각했던 세월호 특조위 기간 1년 6개월 이게 끝났다라고 지금 정치권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위하는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해체하라 뭐 박근혜 대통령을 어쩌고저쩌고 그런 시위를 청와대가 시켰다는 일종의 자작극인 거죠. 그게 얼만큼 박근혜가 세월호 특조위 또는 세월호 사건 자체를 어떤 시각으로 봤는지가 그냥 드러나는 것 같아요.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안했던 거죠.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없는 조사관들이 무언가를 밝힐까봐 그게 뭔지 참 지금도 궁금합니다. 뭐를 두려워했던 건지. 그 유명한 허현준 씨, 허현준 행정관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에 그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혹시 손준이 보셨나요? 보지는 못했고요. 저희 이제 모임에서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요 방송을 끝나고 가서 보려고요. 거기 이제 유대균 씨 출연하는데 예. 그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는 뭐 유병헌 회장, 유대균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월호 관련해 수사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반증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유대균이나 유병헌이 세월호에 무슨 죄를 졌는지 굉장히 우리가 아리까리했던 부분인데요. 역시 시선 돌리기용 유병헌 추적 드라마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었던 게 아니냐. 그 유병헌 그거 있었잖아요. 도망가가지고 전국에 뿌려진 수배 현상금 그것도 공구명령인가? 그걸로 내려졌어요. 세월호랑 상관없이. 공구명령 범죄자를 이렇게 전국으로 부대까지 풀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색을 했던 거죠. 네, 세월호랑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병헌 추적 드라마를 그렇게 물타기를 하면서. 예. 그냥 유병헌이라는 이름 책임자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죠. 네, 맞아요. 그 재밌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 유병헌 회장도 TV로 처음 보고 저 배가 청해진의 배인가라고 첫마디를 했다고 할 정도로 세월호의 소유하고는 아무 상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당시 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잖아요. 세월호를 불법 증개축해서 세월호가 무너지게 만든 원흉인 것처럼 막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추적 드라마를 만들고 했는데. 막상 잡혀 들어갔더니 세월호에 대한 얘기는 단 한 건도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이건 황당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기획해서 수사가 되도록 또 범국민적인 시선이 쏠리도록 만들었던 세력이 누구인가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유병헌도 제가 보기에는 쫓길지 몰랐어요. 처음에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 청해진 해운의 이제 어떤 피해 부분에 대해서 뭐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하겠다라는 기자회견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 소환 요청을 그러다가 이제 거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도망을 갑자기 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유대균 씨가 이런 소리 들었다고 해요. 검사 출신의 변호사 한 명이 찾아와서 이왕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죄를 아버지에게 물고 당신의 면죄부를 받는 게 어떠냐. 아버지를 배신하라고까지 그런 종용이랄까요? 제안을 받았다고 하면 대체 이 세월호 사건을 유병헌 추적 드라마로 해서 만들고 실제로 빠져나가려고 했던 세력은 누군가 생각해보면 이건 한 번 더 이 세월호 수사는 재수사가 돼야 된다는 어떤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죄를 근데 밀어야 되나요? 아버지한테? 뭐 공구명령? 이왕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뭔가 세월호 배에 투자돼야 될 돈을 다 빼먹음으로써 세월호가 무너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유병헌 회장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거죠. 간단히 말하면. 시민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더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변호사가 스스로 전현직 대표들을 만나서 본인이 섭외하고 있고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까지 말했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가 그러니까 유병헌이 이 모든 사건의 범인이다라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거죠. 변호사가 맞는지 우선 그거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왜 유섬나 씨 저번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경쟁 업체로서가 아니라 팟캐스트를 해왔던 동료 동지 입장에서 예. 김어준 총수의 지상파 TV 진출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뉴스공장 정도는 박원순 시장이 사실상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교통방송에 나갔던 건데 SBS라고 하는 채널에 그것도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시간에 파일럿 프로그램이 편성될 정도로 관심을 모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어떤 시사의 주제로서 한번 다룰 수밖에 없는데 그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비주얼 면에서도 압도적이었어요.
그 블랙하우스가 수염 때문에 생긴 이름일까요? 블랙하우스라는 말을 정한 거는요. 어원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꼈어요. 청와대를 블루하우스라고 그러잖아요. 블루하우스 더하기 검은 음모의 집단. 두린애들 블랙 이걸 더한 것 같아요. 느낌이. 흑막 뭐 이런 거. 그래서 흑화대라고 번역하더라고요. 검은 세력. 아니 그렇게 클로즈업 돼서까지를 못 봐서 그랬는데 수염도 좀 다듬어 주시고. 근데 그거는 방송 컨셉에 안 맞아요. 방송 컨셉에 블랙하우스인데 말끔하게 나오면 안 어울리지. 근데 블랙하우스를 꼭 시청을 하시려면 되도록이면 작은 화면으로 보세요. 왜요? 저는 55인치 화면으로 봤거든요. 네. 불편했습니다. 아니 저는 36인치로 봤는데도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어준 총수 정말 좋아하는데 불편했어요. 아니 저는 그 김어준 총수는 그러려니 했어요. 뭐 김어준 총수야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팟캐스트 등을 통해서 음모론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 주류 시장의 어떤 그 뉴스라든지 정보로 이렇게 올려지는 상황. 김어준을 선구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팟캐스트라고 하는 것, 낙검수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주류 시장에 대한 반발, 그리고 SNS 시대 또는 뭐 개인 미디어 시대의 방향성 때문에 박근혜나 이명박이 아니더라도 발전할 수밖에 없는 방향인데 거기를 일단 평정하고 그래서 마치 총선이나 대선 때 무지막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장을 키워놓고 나서 저쪽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음모론자로 몰아붙이면서 뭔가 폄훼하기 바빴던 바로 그 인물이 그 더러운 비주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로 진출을 해서 뭔가 그런 것들을 던진다고 하는 것 자체에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은 그쪽 사람들의 성향, 그러니까 주류 미디어 쪽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상 이거는 거의 촛불혁명에 가까운 거예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는 게 나만 해도 그런 거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게 어떤 사람이 어떤 음모론에 가까운 거를 던져서 막 한쪽에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는 사실 않거든요. 미디어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시간에 그것도 연속 이틀이나 파일럿 프로그램이 편성돼가지고 그런저런 주제들 이제 뭐 유대균 인터뷰도 있었고 오천 살인 사건부터 있었고 나머지 뭐 이제 조금 더 뭐 쇼킹하지 않은 아이템도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일종의 감동이랄까요? 대리만족인데 지상파에 들어가서도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일단 우리들 입장에서 제가 팟캐스터가 아니었다고 치더라도 호대 멀쩡해서 아나운서네 기자네 방송에 나와가지고 쏟아내던 그 말도 안 되는 컨텐츠들과 거짓말과 허접함 이런 것들이 일시에 뭔가 가치 없어짐.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의 파생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라고 하는 게 최소한 뭐 JTBC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우리가 일반 지상파나 정편에 나오는 기자나 뉴스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완고한 카르텔로 만들어진 기존 미디어들의 기자와 PD들이 만들었던 그 프로그램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징조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김어준 프로가 정규 프로가 되고 시청률이 높아지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그 유능하신 PD님들은 그런 비슷한 포맷을 또 베끼게 돼 있어요. 네. 왜 정청래 의원 나가는 판도라 같은 프로그램이 인기 끄니까 그 비슷한 포맷으로 엄청 만들어지잖아. 똑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갈 거다. 이게 사실 대한민국 팟캐스트계나 일반 미디어 시장에서 김어준과 우리 새날이 음모론자라고 어마어마하게 공격들을 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음모론자라고 공격을 받았죠, 사실은. 그런데 그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 보면 다 사실이었어요. 모든 게 밝혀지고 나니까 그게 사실이었던 거야.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입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들이 모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을 픽업해서 방송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음모론의 정점에 서 있던 김어준을 픽업해서 방송을 만드는 거고 특히 그 안에서 벌어졌던 박근혜 오천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엔 김어준이 거기에 가장 근접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룰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그 알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편집 방법이었고 그래서 이거는 SBS가 이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편성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SBS 기자들도 여기에 관계된 기자들 외에는 이 내막을 잘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저는 그 블랙하우스 이틀 동안 보면서 98년도에 딴지일보 최초의 게시판을 봤을 때 그 낯섦과 인상적인 그 말투, 그 문체라고 하죠. 그리고 정말 황당하지만 심각하게 파고드는 집요함 같은 것들이 인상적이어서 저도 그때 바로 회원가입을 하고 지금까지 회원으로 주기적으로 딴지일보를 보고 있는데 98년도에 김어준 씨의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컨텐츠만 본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파파이스라는 비디오 컨텐츠가 나오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얼굴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뭐 철복숭이다라는 소문만 들었지. 모를 때가 나았죠. 예, 그게 야외프라는 변태임. 9월 6일 날짜를 어떻게 기억하냐니까 9월 6일 숫자가 69연상해서 그날 파트너랑 북한산에서 섹스하려고 했으니까 정확하대. 씨발. 이렇게 올려주셨네. 그런 시선 자체가 영화 뭐지 이병헌이 팔 잘리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그 이병헌이 조승우하고 어떤 다른 색다른 기획을 하게 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병헌은 진실을 말했는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깡패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이 안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조승우의 입을 빌려서 검사라는 직업으로 일하는 사람이 입을 빌려서 그 똑같은 내용을 말하도록 기획한 게 그 영화의 전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보한 사람이 그 산에 올라간 이유가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하러 갔든 여자친구와 섹스를 하러 갔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본 걸 그대로 봤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사실인 거지. 제가 트위터에서 지금 찾지는 못했는데 블랙하우스를 보는 도중에 트위터를 같이 보면서 올라왔던 비난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쓴 것 같은데 뭐 김호준 씨발 이러면서 만약에 여자가 저렇게 머리 안 감고 화장 안 하고 맨 얼굴로 저렇게 나왔으면 사회적으로 매장됐을 테다. 근데 남자이기 때문에 김호준이 누리는 남자로서의 특권이다. 족같다 씨발 이런 트윗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야 그거?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각도 우리가 일부분 인정해줘야 돼요. 그 여자분의 말은 사실이거든요. 남자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김호준이 그런 방식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게 옳은 말 하는 사람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가 머릿속에 규정되어 있는 일종의 편견 같은 게 있어요. 명문대를 나왔을 테고 잘생겼을 테고 멀끔하게 생겼을 테고 양복을 입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갖추어졌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김호준 씨는 그거에 대한 모든 편견을 내려놓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말만 멀쩡한 정신으로 똑바른 말만 해도 사람들하고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예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더 높게 평가하는데 다른 한편에서 그 외모를 가지고 비난하는 그 측면을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아직 그 남성으로서 꼰대를 못 버린 건가? 왜 그렇게 비아냥되는 게 불편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파란을 일으켰다님이 이렇게 트윗을 비슷한 겁니다. 김호준의 블랙하우스가 성공적인 것 같다. 일배충을 비롯 국당 안빠들까지 시청률 올라갈까봐 시청하지도 않았으면서 모두 외모로 디스하고 말투로 디스하고 심지어 청와대 가려고 한다며 윤창준과 비교하며 흥분한다. 김호준 진짜 멋지다. 화이팅.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 사진을 보면은요, 저도 방송을 봤지만 김호준이 굉장히 신경 써서 꾸민 거예요, 그게. 그 사람 평소에 그렇게 안 하고 다녀요. 저도 이제 아까 마천님 말처럼 시민의 눈 하면서 봤는데 제가 인천에서 한번 보고 첫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구로에서 봤는데 그게 텀이 한 일주일 이상 되는데요. 그 깜깜한 밤에 두 번 날을 봤는데 두 번째 본 날 나를 기억해요, 정확하게.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기억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본 날. 깜깜한 밤인데. 그런데 그때 시민의 눈 활동할 때 보면은요. 그걸 보셨어야 돼. 김호준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서 나와요. SBS에 나간 거는 이거는 아마 미용실 가서 한 몇 시간 있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김호준 씨 스타일로 나는 수염이 안 이뻐요. 제가 비슷해서 알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수염을 길러도 박찬호 씨가 수염을 기르면 굉장히 이쁘게 나요. 숱도 많고 짙게 굉장히 이쁘게 나는데 김호준 씨는 기르면 기를수록 더러워져. 제가 그렇거든요. 한 두세 달 기르고 나면 뭐 진짜 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돈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무리 곱게 이쁘게 이렇게 다듬어도 절대 깔끔해지지 않는 수염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일찌감치 포기하고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듣는 게 훨씬 더 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화제가 됐었던 게 강요미 씨가 나오면서 기자들보다 훨씬 활약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면이거든요. 강유미가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왜 기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 라고 이제 야단치는 거죠. 맞아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그 기자분이 나왔는데 기자분이 얼굴이 새빨갛게 빨개지더라고요. 정말 홍시처럼 빨개져서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정의를 위해라는 트위터리아님이 이렇게 트윗을 하셨습니다. 강요미에게 올해의 기자상을 수여하라.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기자는 전문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문직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 사원들이 직장 업무 배우는 거랑 똑같은 수준인데 기자에게 중요한 건 전문직이 아니고 어떤 개념을 갖느냐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블랙하우스에서 여러 가지 녹취록을 공개했잖아요. 그 새날에 들어온 다스 소유주에 대한 제보 하나 들려드릴까요? 네. 내가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진아, 고르지? 우진아, 다스는 누구 거야? 이명박 거. 이명박 거. 알았어. 영재 교육이네요. 자, 어쨌든 간에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정기 편성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제 팟캐스트도 들어오진 않겠지? 그냥 공중파에 계세요. 계세요. 김어준 예. 총수. 뉴스 공장도 공중파입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